1차 포럼은 그 공간의 확장이었고 2차 포럼은 영역의 확장이었고 오늘 3차 포럼은 형식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형식교육, 학교하면 교육, 이꼬로 교육 이렇게 등식화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깨고 형식교육의 이면에 있는 큰 넓은 비형식 교육을 확장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주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 최고의 복음인 것 같아요. 존경은. 거기에 보면은 세속적으로 많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표현할 때는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그래서 1절만 보면 태초에 뭐가 있었느냐는 고대 철학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태초에 뭐가 있었느냐. 태초에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다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데 저것을 자본을 좋아하는 사람은 태초에 자본이 있었느냐. 이 자본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오죽하면 사람도 뭐라고 그래요? 휴먼 캐피털이라고. 사회도 뭐라 그래요? 소셜 캐피털. 문화도 좀 있어 보이게 뭐라고 한다? 컬처럴 캐피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보고 말한다면 태초에 있었던 것은 비형식 교육 또는 무형식 교육. 태초에 무슨 학교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전차 무형식 교육을 밀어내고 형식 교육이 왕자를 차지하는 그래서 학벌 사회가 되고 학교 교육 사회가 됐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원래의 태초에 있었던 비형식 심지어는 무형식 태초로 돌아가자 하는 점에서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평생교육 이것은 원래는 기본교육법에도 나와 있지만 그것을 좀 더 구체한 게 평생교육법 제4조에 보면 이념이 명확합니다. 평생교육의 이념은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받고 자발적 학습이고 그 다음에 정치적 중립이고 결과에 대한 사회적 대응.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시장님께서는 보편적 평생교육 지금까지는 시혜적 평생교육이었던 시혜적이고 보편보다는 보완적 평생교육 조금 더 나가면 보상적 평생교육이었던 것 들어오다 보니까 돈 나눠준다고 유명하면은 그 바우처가 지금 최고예요. 그냥 떠오르더라고요. 버스에서도 봤습니다. 그래서 강명으로 가야 그게 바로 보편적 평생교육. 그것을 시장님께서 하신 이유는 학습이 시민을 바꾸고 더 나은 사회 건설을 위해 사회를 바꾸고 이 가장 중요한 이념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열기 때문이다 하는 학습의 가능성 그 학습이 학교 교육만을 말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여기는 지금 제 제자분들 깨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떨려요. 그 중에서도 목사님이 종교에서는 불교에서는 불국토 또는 정토사회, 기독교에서는 천국, 사회복지하는 사람 복지사회, 정보공학하는 사람 정보사회, 평생교육하는 사람 이상형이 본형이 학습사회. 그래서 보면은 늘 빼놓지 않고 인용되는 사람들의 학습사회 이겁니다. 학습사회의 부대는 학습이고 그 중에서도 비형식, 무형식 학습. 저보고 정의를 내라면 제 정의는 이렇습니다. 삶이 학습이고 학습이 삶인 사회가 바로 학습사회다. 저는 멀리서 찾지 않겠습니다. 광명을 보라. 니체가 그랬죠. 니체의 멋진 조목 중 하나가 뭐죠? 이 사람을 보라. 저보고 말은 이 사람을 보라가 아니라 학습사회의 원형은 광명을 보라. 이런 것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시장님께서도 왜 학습에 그렇게
보편적 학습사회를 바우처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그 공부를 도와드릴까? 이겁니다. 지금은 혁명사회입니다. 제가 구남매 중에서 곧 은퇴가 한 2, 3년 남았어요. 베이비 부머의 은퇴를 폭탄이라 그러죠. 이 사회 지금 인구 폭탄이 곳곳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인 교육에 대한 인식. 이제는 아동 교육보다는 우리 동작구, 제가 사는 동작구에서도 학생 운동에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학생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2, 3개교가 한껏 연합 운동회를 열어야 할 정도. 그래서 지금은 아동 교육보다는 성인 교육이 더 중시되는 사회혁명의 시대고 디지털 이런 기술형. 이 모든 혁명을 완성하는 게 학습혁명이다 해서 보면은 그것이 우리 인생도 아동 청소년기는 공부하고 청장년기에 일하고 노년기에는 이런 단선형적 국제가 아니라 지금은 풀타임이 아니라 파트타임이 돼서라고 적당히 공부하고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쉬는 게 섞여 있는 사회. 그럴 때는 은퇴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라이프 플랜, 인생 성글계 자체를 블렌디드 혼합형으로 바꾸지 않으면은 이렇게 단절적 이런 것으로는 불가능할 거다. 우리 존재를 위한 학습 평생교육의 바이블이라고 하는 러닝 투비에는 이런 서문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신께서 어떻게 설계를 했느냐 하면 성공하도록 설계돼요. 인간은 뭐라고? 특별히 먹지 않는 한 보통 사람이라면 천재가 아니라 누구든 성공하도록 돼요. 단지 그 성공하기 위해서 뭐예요? 공부가 조금 필요할 뿐이다. 여기에서 보면 영권, 그래서 러닝 투 비가 아니라 백서 제목 자체가 뭐예요? 러닝 투 이번 인생은 좀 참네. 그게 아니라 뭐죠? 인간은 성공하도록 운명제적이.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주로 영국에서는 무형식 학습 저것을 어떻게 인정을 해가지고 성공 자격 집사람이 오늘 금요일인데 7시에는 그림 그리기 주민자치센터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집 앞에 또 청소년 센터입니다. 청소년 수련. 거기서 밤 9시엔 줌바 댄스 하고요. 또 수요일날 뭐는 이 나이가 드니까 약간 구부러진다고 뭐 시니어 워킹 걷는 거. 그게 또 요즘 걷는 거 연습이 그렇게 또 모델 할 건 아니지만 약간 좀 허리가 구부러진다고 그 연습도 하죠. 또 주민자치센터에 그 동네 또 일본 사람이 많이 살아요. 일본어 스터디를 또 해요. 듣는 게 한 4-5개 돼요. 그러면서 야, 퇴임 후에 평생 학습 없었으면 내가 뭐 하고 지냈을까. 이런 것 보는데 단 하나. 그런 거를 좀 다 모아서 학점으로 해서 제가 봐도 저 정도의 일본어 실력이면 대학 4년 나온 사람 능가하는 것 같은데 한 10년이 넘었으니까. 이런 점에서 무형식 학습의 형식화, 제도화, 인정 이런 부분이 그래서 성공으로 하는 길들을 만들어주는 거. 저는 5.3일 교육개혁을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당시 이상형이 에듀토피아였어요. 그때 뭐가 터졌느냐면 삼성의 애니콜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는 시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터지는 게 애니콜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듀토피아 슬로건도 어디서 나왔다가 애니콜이었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길. 그것이 가능한 것이 교육 유토피아인 학습사회였습니다. 무형식 학습은 이겁니다. 의도성이 강하면 학교 교육 형식 교육이고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게 많으면은 그게 비형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교육의 유형도 몇 가지나 나온다고 딱
2가지가 아니라 6가지로 나옵니다. 광명시의 평생교육도 수많은 여러 가지 이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의도성이 낮으면은 그냥 안 묻지. 그 다음에 의도성이 높으면 꼭 구조화되고 고도화되고 형식화가 되는 그건 학교의 형태니까 의도적으로. 그래서 저는 강명에서 하나만 딱 집어가라는 저는 느슨한 학교를 집어가요. 그게 바로 암묵지 또 무형식, 비형식 교육에 느슨하고 싶고 느긋하고 싶고 누리고 싶고 그런 산느가 있는 인생의 후반기 그게 참 멋진 인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비형식 학습의 유형도 암묵적, 즉각적인 반응적, 의도적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 제가 사실은 올해 그 평생교육학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용어사전을 만드는데 저한테 주어진 집필 항목이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쓰는데도 별로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우리 제자인 한국폴리텍대학의 의용 교수와 같이 만든 건데 무형식 학습의 개념 형성과정과 매핑 이런 걸 봐도 다양한 그 철학적 사조가 만들어져서 되었다 하는 것만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적어도 그 무형식 학습을 보면은 우리 놀즈는 다 알지 않습니까? 안드라고지, 페다고지는 아동교육, 그래서 학교교육 중심이고 놀즈의 그 안드라고지는 성인교육. 그런데 그분이 유명한 명제 중에 하나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뭐죠? 인포멀 애더트 에듀케이션. 무형식, 성인교육 자체가 무형식입니다. 무형식 교육이 성인 교육의 또 다른 이름이고 또 저분이 또 내놓은 책이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그 매뉴얼을 또 내놨습니다. 책을. 그러면은 무형식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 그 다음에 또 일터 학습이 나옵니다. 그 세 가지는 사실상 같은 용어입니다. 자기주도적 학습, 무형식 학습, 일터 학습. 그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요즘에 논문 주제를 봐야 돼요. 제가 석박사 논문 주제를 보면 그것이 HRD든 뭐 평생교육이든 중요한 전수 중에 하나가 무형식 쪽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대세가 이제는 형식 교육보다는 비형식, 무형식으로 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로머스 데이비스는 누구나 다 아는 평생학습 도시의 영국의 그 전도사입니다. 평생학습 축제, 평생학습 도시. 이쪽으로 제일 유명한 로머스 선생은 학습자 측, 학습의 지원 측, 그 다음에 그 라이프롱 측에서 보면 노인교육 쪽으로 갈수록 무형식 쪽이 많다. 또 아동 청소년 쪽으로 갈수록 형식지가 많다. 그러나 이것은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3대 축인 학습자가 지금 발달 단계가 어디에 있느냐, 그 다음에 학습 지원 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서 보면은 우리가 대개 나이가 들수록 어느 쪽으로 간다고 무형식으로 많이 갈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정도의 차이지 이것이 이분법적으로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것으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열십자 있잖아요. 평생교육의 양대 원리, 수직적, 유로라면서 무덤까지 수직적 통합, 가정교육, 지역사회교육, 학교교육, 수평적 통합. 그리고 수직적 통합은 라이프롱이라고 했고 수평적 통합은 라이프 와이드. 그래서 요즘 롱보다는 와이드가 더 유행인 세상. 그것이 이제는 형식교육을 넘어서 비형식 교육으로의 영역 확대입니다. 그러면 조금 이쪽에 형식적 교육 체제, 아동기, 로마트를 2번에 해당되는 거. 저게 학교 교육이 스클리니컬 에듀케이션. 저게 전부인 것처럼 지금까지 했죠. 인생 한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사철, 사계절을 이렇게 수납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자원도 아동 청소년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서로 수문한 배치하고 자원 배분의 정의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 서로 인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는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일터 학습, 우리 암, 삼, 또 뭐였죠? 함. 근데 산과 관련된 것 중에 제 시간에 상당 부분은 일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저것도 워크플레이스 러닝 중에서 일을 강조하느냐, 장소를 강조하느냐, 학습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유형으로 달립니다. 그렇지만은 이것도 우리가 무형식 학습의 또 다른 모습은 일터 학습. 그래서 다음에는 일터까지 좀 이세라 선생님 좀 넣어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 분야에서 제일 유명한 책은 미국 조지아 대학의 카렌 워킨즈 교수님, 또 뉴욕에 있는 갑자기 생각은 안 나지만 우리 빅토리아 마식 교수님의 최고의 명제가 이겁니다. 일터에서의 무형식 우연적 학습. 이것은 대부분의 무형식 우연적 학습의 원천은 놀주 아니면 이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인용할 때는 그것은 주로 기업 교육에서 인용합니다. 여기서 보면 제가 인용한 것은 이겁니다. 왜 우리 강명에서 형식의 확장을 제3차 포럼의 주제로 쓸까? 보면은 그는 빙산 모델을 썼는데 일터 학습이 곧 무형식 학습이고 무형식 학습이 SDL, 셀프 디렉티드 러닝, 자기주도적 학습이고 또 거기에 한 발 더 나가서 우연적 학습까지 이루어진다. 여기서 보면은 왜 학자인가 하면 비형식 교육은 뭐라고요? 빙산 그 자체입니다. 형식 교육은 뭐예요? 빙산의 일부입니다. 어느 정도라고 학교 교육이 차지하는 것은 달러 17%입니다. 비형식 교육은 몇 프로예요 그러면? 73%. 그러니 왜 비형식 교육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때 꽤 유명했죠. 7일 법칙. 교육의 효과 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정삼각형에서 살았는데 역발상, 삼각형을 한번 뒤집어 봐라. 그게 무슨 역삼각형 법칙에서 보면 학교교육, 포멀 러닝은 교사, 학생, 교육과정 딱 시간표가 짜여진 고도로 구조화된 학습의 효과는 시간을 학교에서 막 쟀대는요. 고등학교 때 한 11시까지 학교에 붙잡아뒀어요. 근데 효과는요. 얼마라고요? 10%랍니다. 이건 누가 응답한 거냐면 기업의 CEO들이 지금까지 당신 자리에 오기까지 가장 효과가 있었던 학습이 뭐냐 했더니 구조화된 형식 학습은 10%인데 오늘과 같은 이러한 경험 학습은 몇 프로예요? 일터 중심은, 일 중심은 70%. 그래서 우리는 10%가 아니라 70과 20을 다 합치면 얼마가 된다고? 90%. 이제 90%의 영역 확증에 도전하는 것이 이것이 경험의 교훈이고 이것이 바로 존 데이가 말하는 러닝 바이 딩입니다. 이제는 자기주도적 학습. 이게 무형식 학습이라고 주인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주인이라서 자기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평생교육법의 이념에 나왔듯이 자발적, 자기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타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보면 오늘날은 이제 새로운 비형식 학습의 또 다른 확장이 나온 요소가요. 코로나 덕분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다 줌으로 테크놀로지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면 반드시 원격 학습할 때 도움이 되죠. 딴짓하거나 무리한 짓 하지 말라. 또 뭐죠? 디지털을 쓸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격차. 그러면서도 저는 그 장점이 있는데 애덜트 러닝 쪽에서 지금 엄청 커지는 부분이 무형식, 비형식 학습 영역. 그래서 우리는 비대면 세계에서의 무형식 학습 이쪽을 더 개척해야 한다는 시사입니다. 우리가 공부 많이 할 것 같죠. 성인 생활 24시 통계청에서 5년 주기를 하는데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1시간 이상 하는 것은 어브노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통계로 보면 우리가 이제 무형식 학습 사례 중에서 제가 어디 심사를 하다 보니까 광주 서구 대학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동사무소를 다 연결해서 아마 제가 보니까 아마 코메니우스의 우리 각자는 또 다른 사람의 가장 큰 학교입니다. 그 컨셉을 갖다가 대학이 없으니까 동사무소를 연결해서 세컨대. 세컨대가 뭐냐 했더니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이러한 컨셉으로 하는 거. 이것도 결국은 무형식 학습일 거예요. 저는 그 부천 인생학교 말씀드릴 때 이 양반 책을 알랑드 보통 저 양반이 우리 한 10여 년 전에 꽤 유행했던 것 같아요. 인생학교. 그래서 다 인생학교라고 그랬죠. 그런데 저가 가장 마음에 드는 인생학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산느슨한 느긋한 느린. 우리 정영희 선생님이 이걸로 석사 논문을 썼는데 단원군대 아마 공개하고 있지만 박사 논문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느슨한 학교 석사도 만들어내는 거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가장 잘 나가는 HDD 컨퍼런스에 우리 송정민 저는 가보진 못했습니다. 여기 슈넷의 송정민 소장님께서 컨퍼런스에서 인용한 것을 보면 이제는 일타 학습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워크플로우 러닝으로 또다시 진화하고 있다 해서 일터에서 학습은 장소에 붙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일과 학습이 통합돼서 물처럼 흐르는 이러한 하이브리드 러닝, 워크플로우 러닝, 가상학습 이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이겁니다. 이제 평생교육은 형식 교육, 비형식 교육, 무형식 교육을 그렇게 두부 못 자르듯이 이렇게 잘라지지 않는다. 형식 교육에도요 무형식이 들어있고 무형식 교육에도 형식 교육이 들어있어요. 오늘 이게 무형식 같지만요 이 포스터 한 장만 봐도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의도가 들어가 있는지 한눈 제 눈에도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무형식에는 형식이 없다. 전반에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과 삶과 함이 이게 동계적으로 나눠져 있다. 전반에 연결되어 있고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형식, 비형식, 무형식 이것이 서로 넘나드는 보더 크로싱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경계를 넘나드는 학습이 진정한 학습이 아닐까 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 광명 곳곳에서 다양한 평생학습의 영역에서 확장을 하고 계시는 다양한 전문가 패널들을 모시고 실천 중심 프로그램과 자발적 학습, 평생 직업 교육 등 세 분야로 나누어서 광명의 활동 사례들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광명시 기후에너지센터 김동균 센터장님부터 준비하신 자료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처음에 이제 그 평생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좀 해달라고 말씀을 전에 들었을 때,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셨을 때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지만 이 포스터를 딱 보고 조금 느낀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삼 이렇게 미국으로 끝나는데 이제 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배우고 그 다음에 평생 동안 실천하자 이렇게 이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기후에너지 센터에서 하고 있는 이제 그 교육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조금 맞닿아 있다. 이제 기후 변화가 이제 심각하다는 얘기들은 이제 저희가 피부로 느끼고 있고 또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접하고 있고, 그거 한 10여 년 전에는 활동가들이나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이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들을 모든 시민들이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광명에서는 시장님 비롯한 행정에서 탄소 중립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있지만 탄소 중립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일단은 모든 시민들이 이 내용을 좀 알고 이제 직접 실천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이제 그 실천을 통해서 또 사회가 이제 변해서 지구의 어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 약간 배우고 평생 동안 실천하는 그런 내용들이 약간 맞닿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왔었습니다. 저희 기후에너지 센터는 2020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하기 전에 광명이 선제적으로 이제 기후에너지 과를 만들고 센터도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3년 넘게 지금 4년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애초에 이제 기후에너지 센터는 이제 시민 거버넌스 역할을 하려고 이제 처음 만들었고요. 그 과정 중에 이제 시민들의 교육을 지원하고 교육 탄소 중립 관련된 교육들을 진행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도 하고 있고요. 협동조합 지원 사업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모든 이제 교육 쪽에서만 얘기를 좀 해보면요. 저희가 이제 2020년도에 시작을 하면서 기후 강사 양성을 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양성을 하고 그분들이 이제 소정의 이제 교육 과정을 거치고 이제 강사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코로나 시국이기도 했지만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비에너지 학교는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유치원도 필요에 의해서 요청이 있으면은 제가 지원을 나갑니다. 강사를 파견해서 강의를 하고 체험 교육도 하고 이 형태로 진행을 하는데 비에너지 학교는 작년 기준에서 1,135회 15,000명 정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의미가 있는 게요. 학교에서 이제 수요가 요청이 옵니다. 예전에는 이제 저도 오랫동안 활동을 하면서 학교에도 강의도 나가보고 했지만 그때는 좀 꺼려 했었어요, 선생님들이. 외부에서는 이렇게 학교에 진입을 해서 강의를 한다는 게 상당히 꺼려지기도 하고 이제 이상한 시선을 보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학교에서 요청이 옵니다. 저한테 요청이 와서 직접 아이들을 좀 가르쳐 달라고 요청이 오고 이제 그런 비에너지 학교를 진행하는데 1,135회 15,000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시민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작년 기준에서 320회 정도 한 2,500여 명의 시민분들이 교육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확대될 거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이제 처음에 이제 수료했던 강사분들이 처음에 교육받았던 그 내용까지만 계속 강의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교육을 받고 또 영양과학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들끼리도 이제 그런 교육 내용에 대해서 강의 토의를 하고 매주 목요일 날 만나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나가서 또 강의를 하게 되고 또 강의를 받은 또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활동하고 싶은 또 활동하면 그런 선순환 구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가 또 특이한 부분이 이제 좀 넷제로 카페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넷제로 카페는 뭐냐면 넷제로가 이제 영어이긴 하지만 이제 번역을 하면 탄소 중립입니다. 탄소 중립 카페인데 이게 이제 광명시에만 있는 거의 독특한 형태인데요. 애초에 2020년도에 이제 대전시 대덕구에서 이걸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벤치마킹을 가서 이거 우리 지역에 접목시켜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샵인샵 형태인데요. 카페에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카페에서 그러니까 카페가 이제 우리가 삶의 그러니까 집 주변에 이제 인접해 있는 카페들을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카페에 활동을 하시는 이제 주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교육을 받고 그분들이 강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카페 자체를 활용해서 어떤 탄소 중립 활동에 관련된 교육도 하고 같이 체험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거의 지금 광명시 19개소 정도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부분도 이제 지금 주민들이 필요하면 10분 정도 이상이면은 누구나 신청을 하게 되고 거기 체험 프로그램이나 이제 그 카페에 찾아가서 체험 프로그램에 거기에 맞는 교육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고요. 아까 말씀드린 찾아가는 시민교육도 10분 이상 되면 누구나 신청을 해서 기후에너지 센터에 연락을 하셔서 강의 받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무상으로 다 나가서 교육을 또 해드립니다. 이제 그러한 이제 교육들을 통해서 활동들을 또 하고요.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게 그렇게 알고만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각자의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또 광명시에 또 특이하게 있는 게 기후 우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기후 위기를 어떻게 보면 좀 총체적인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선시대 때 의병을 일으켜서 나라를 구했듯이 이제 기후 위기를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의병을 조직을 해서 지금 시장님이 총사령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병장 분들을 저희가 또 구성을 했고요. 지난 그 6월달에 저희가 탄소 중립도시 선포식을 하면서 이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그분들이 활동하는 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차원에서 탄소 중립 포인트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포인트를 운영을 하는데 지금 거기에 회원 가입되어 있는 광명 시민들이 5,000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뭐 작다면 작고 크다면 많다면 많은데요. 되게 많은 수치입니다. 그분들이 직접 실천 활동을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포인트를 지급해서 지역사랑 화폐로 되돌려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많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활동들이 점점 확산되고 하면 이제 기후 위기 이런 부분도 지자체 차원에서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생학습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탄소 중립 실천 교육이라고 평생학습원에서 준비해서 좀 통반장님들 그다음에 다른 단체 회원님들 뭐 모집을 해서 지금 장기간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시작해서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또 그 교육을 이수하고 또 이제 지역의 곳곳에서 활동을 또 하게 되면 이런 기후 위기 극복할 수 있는 탄소 중립 활동이 더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보고요. 아무튼 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까 말씀드린 넷제로 카페라든지 뭐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누구도 신청해 주시면 잘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제 평생학습 축제도 앞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학습에서부터 실천적 기후 행동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시민들과 함께 이뤄내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공유해 주신 우리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넷제로 카페 혹시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가입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광명시에 5,000분밖에 안 계시다고 하는데 이 의병들이 들고 일어나면 우리 나라가 바뀔 것 같고요. 우리 나라가 바뀌면 광명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로 인해서 우리 나라가 바뀌고 전 세계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선봉장에 계시는 다양한 학습 활동가들에게 많은 관심과 큰 박수를 보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부장님. 네. 다음은 우리 두 번째로 평생학습의 꽃이라고 하죠. 우리 학습 동아리 너무 잘 알고 있는 학습 동아리 평생학습 동아리 활동에서부터 평생학습 활동가로 그리고 강사로 활동의 범위를 점점 넓혀가고 계시는 광명시 평생학습 동아리 좀 길더라고요. 유튜브 동아리 골뱅이 정라영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정라영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소속된 동아리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유튜브 동아리 골뱅이 해서 약어로 우동골뱅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동아리는 2021년에 광명시 여성비전센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 제작자 과정이었고요. 신중년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 교육이었는데 한 80시간 정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코로나 시기였는데 대면하다가 비대면하고 80시간 교육을 받았는데
유튜브 영상 제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마치고 나면 뭔가 영상도 잘 만들고 유튜브를 혼자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이가 신중년이다 보니까 다들 어떻게 해야 될지 안 하게 될 것 같다는 그런 걱정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평생학습원에 동아리가 있다는 걸 알고만 있었거든요.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동아리 하면 어떻게 했느냐 이제 의견을 냈는데 다들 호응하셔서 동아리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간 신입회원도 들어오시기도 하고 또 나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만 2년이 지났습니다. 네. 저희가 유튜브 동아리인 만큼 동아리에서는 영상 제작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아리 회원들은 각자 개인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저도 광명하다라는 그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아리를 만들지 않았다면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저도 그렇고 회원들도 그렇고 거의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동아리는 일주일에 한 번 동아리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로서 학습을 이끌어가고 있고요. 근데 솔직히 제가 원래 무슨 영상 제작하고 방송국 출신도 아니고 또 촬영이나 뭐 기획이나 연출이나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습은 제가 하고 있지만 뭔가 부족한 면이 있었고 또 그런데 광명시에서는 그런 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공모사업에 신청하고 선정되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동아리 활동이 2년이라고 했잖아요. 1년, 2년 공부하면 거의 도달을 하거든요. 공부할 게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언제까지 공부만 할 것인가 이제 그런 문제를 자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기만 할 게 아니라 뭔가 배움을 나눠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가르칠 것이 많지 않고요. 다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강사반을 운영해서 강사는 뭐 금방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사반 운영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고요. 네, 그런 중에 우리 평생학습원의 스마트한 디지털 교실 활동가로 저희 동아리에서 두 분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분들이 우리 유튜브 동아리다 보니까 폰으로 편집을 하거든요. 핸드폰으로. 그러다 보면 거기서 디지털 관련 운영에 대한 걸 많이 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식과 또 본인들이 또 학습을 해서 그런 재능을 나눔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평소에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제가 처음 영상 제작 과정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선택을 했고 나도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돼야 되겠다 그런 선택을 했던 거고 또 그 다음에는 동아리 결성도 선택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처음 영상 제작 과정 교육 제안을 받았거든요. 강의 제안을 받았거든요. 아시다시피 네가 방송국 출신도 아니고 평소에 하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못한다고 할 수도 있었지만 물론 바로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밤새워 준비를 해서 처음 강의한 데가 가평의 한석봉 도서관이었고요. 줌으로 비대면으로 첫 강의를 했었고 그 이후로는 여성비전센터 또 연소도서관 등에서 강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생학습 그 프로그램 중에 가가호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배움을 나누는 우수학습 동아리가 나가는 게 가가호 학습이에요. 그런데 저희 동아리에서도 그런 걸 하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바쁘기도 하고 시간을 또 일본에 내야 되는데 이렇게 망설였지만 뭔가 배움과 나눔의 공동체 동아리로서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수화동에 위치한 희망 작은 도서관에서 6차시에 거쳐서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가 우리 보통 학습원에는 연령대가 아무래도 40대보다는 50대, 60대, 70대 그렇거든요. 근데 거기 희망 작은 도서관에 가니까 거의 40대 주부들이에요. 작은 도서관이다 보니까 자녀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까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40대 분들이 그런 영상 제작 과정 교육에 대해서 만족도가 거의 100점, 만족도가 엄청 높게 나와서 저도 놀랐습니다. 저도 어떤 교육을 받으면 거의 만점도 안 주거든요. 하나 정도는 이것 좀 그런데 하여튼 그게 놀랬고요. 또 그것보다 저도 그분들이 원하는 학습을 가까운 곳에 가서 강의를 했다는 거. 왜냐하면 평생학습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몸 담아서 또 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평생학습에 참여하게 돼서 되게 기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혹시 우리 학습원
여러분, 혹시 엘리베이터에서 시민도사라고 보셨습니까? 팜플렛 보셨나요? 저는 그걸 보고 시민도사가 뭐야?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정말 낯설어가지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시민 강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홈페이지 가서 이렇게 보다가 제가 처음부터 결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가 이것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바로 신청했고요. 그래서 면접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시민 도사가 되었고 시민 강사로서 저의 내공을 다른 시민과 나누는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솔직히 전국적으로 유명한 명강사는 아닙니다. 명강사는 아니지만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게 특히 영상 제작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신중년이나 40대, 50대들 다 수요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그분들이 어차피 초보자거든요, 그분들은. 그래서 엄청 제가 기량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하여튼 그 초보자들의 눈높이에 맞게 친근하게 공감하면서 즐겁게 웃으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저희 2년 동안의 동아리 활동을 뒤돌아보면 평생학습 교육을 통해서 제가 영상 제작 교육을 받았거든요. 학습을 받았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더 넓게 깊게 공부하고 익히면서 영역을 확장하고 강사로서 강의까지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저와 동아리가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그것은 제가 학습원이 아니었다면 뭔가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동아리 교육도 할 수 있고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원이라는 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앞으로도 또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제가 영상 제작 쪽에 그나마 조금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면서 재능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으로 제가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뭔가 영리 활동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생각이 이르렀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자치대학의 사회적 경제학과에 수료를 했고 그래서 올해는 이제 사회적 경제센터가 또 있거든요. 광명에는 거기에 기초과정, 심화과정 교육을 받으면서 아직 속도는 나지 않고 있지만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동아리 학습과 그런 회원들의 개인 채널을 2년 동안 운영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회원들도 그렇고 영상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쌓이는 동안 회원들의 내공도 쌓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광명시에서는 광명시민 유튜브 기자단이 발족했습니다. 지금 시범 기간인데 저희 동아리에서 5분이 거기에 선발되어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거랑 또 2분 것이 지금 영상 업로드 됐으니까 광명시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네, 하여튼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런 우리의 그런 광명시 유튜브니까 광명시의 그런 정책 또 광명시를 잘 홍보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개인 관점에서 하던 정도로 하면 안 됩니다. 좀 더 노력과 정성을 들이고 또 그게 혼자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과정도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회원들이 모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건 의외로 아까 이희수 교수님께서 형식, 무형식, 비형식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렇구나.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형식만도, 무형식만도, 비형식만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쩌면 제가 형식에 의해서 처음 교육을 받았죠. 신중년 그런 교육을 받았는데 동아리에서는 자발적으로 비형식으로, 무형식으로 저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교육을 했고 또 교육을 해서 성장하고 영역이 확장되다 보니까 또 평생학습이랑 시민도서나 다가오 프로그램 다시 형식으로 들어갔고 또 그분들한테는 또 그래서 형식, 비형식 경계가 있는 게 아니라 모두 합해진 게 또 평생학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별로 박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개인의 작은 선택이 이렇게 큰 사회를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발휘하신 우리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명강사가 아닌데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명강사 할 때 명자가 한자로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늘 강의 때 하는 이야기인데요. 주로 우리가 명강사라고 하면 이름이 많이 알려진 강사님들 생각하시죠? 아마 떠올리신 첫 분들이 계실 거예요. 주로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 분들 떠올리셨나요? 아니면 이희수 교수님을 떠올리셨나요?
이름이 성함이 많이 알려진 강사를 명강사라고 합니다. 명자의 두 번째 의미는 밝을 명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면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가 전하는 이야기들이 그들의 마음이 밝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전달을 하죠. 이러한 강사를 명강사라고 합니다. 세 번째 명강사가 진정한 우리 유동골뱅이 대표님이시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울 명자가 있습니다. 네, 결국은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의 의미를 깨달아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것, 이것이 진정한 명강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일선에서 실천하고 계시는 우리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오늘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생활 속에서 우연하게 다가오는 기회는 곧 내가 준비해왔던 것들이 확장되어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모든 것은 다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인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대표님께서 또 한 번 거론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곳까지 나가게 되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다음은 교육과 실천적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의 씨앗을 틔우고 계시는 광명자치대학 사회적경제학과 엄지연 학과장님께서 다양한 사례들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엄강사가 돼보고 싶습니다. 저는 사회적 경제에 어떻게 발을 들여다냐면요. 처음에는 숲해설을 했었습니다. 생태교섭부터 시작을 해서요. 숲해설을 하다 보니까 혼자서는 좀 어렵더라고요. 함께 하고자 숲해설가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 협동조합이 저에게는 사회적 경제를 첫 발을 내딛게 해줬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 숲해설과 협동조합이 문을 닫았습니다. 네. 왜냐면 외부 활동이다 보니 활동이 전면적으로 다 중단이 돼서, 그런 와중에 제가 협동조합으로 관계를 맺었던 분들이 그러면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건 어때? 라고 하셔서 사회적 경제 활동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활동가가 연이 돼서 지금은 사회적 경제 학과, 자치대학에서 학과를 맡고 있고요. 제가 뭐 뛰어나거나 출중해서 맡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나눌 수 있다는 걸 좀 높이 사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제가 제안받으면서 평생학습과 사회적 경제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방명에는요 평생학습으로 센터에서는 활동가 과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원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자치대학교의 사회적 경제 학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곳의 공통점을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곳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경제라는 숲을 보여주고 그 속에 어떤 나무가 있는지 나무를 알려주고, 숲하고 나무를 알았으면 그다음 뭘 해야 될까요? 새로운 숲을 또 만들면 좋겠죠. 풍성한 지구, 푸르른 지구를 만들기 위해 씨앗을 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였을 때 교육으로 처음에는 사회적 경제 숲을 봅니다. 왜 필요하지? 왜 생겼지? 어떻게 하는 거지? 그렇게 숲을 먼저 보고 나면 그 안에는 어떤 나무들이 심어져 있을까? 협동조합이라는 나무도 심어져 있네, 사회적 기업 나무도 있네, 마을 기업 나무, 자활 기업 나무, 소셜 벤처까지 모두 다 함께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 중에는 그러면 창업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또 퀘스천 마크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창업 안 해도 사회적 경제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모두 다 소비자지요. 윤리적 소비자로도 사회적 경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막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럼 사회적 경제가 뭔데? 라고 질문을 합니다. 제가 딱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려요. 첫째는 사회적 경제는 빵을 만들기 위해 사람을 고용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 빵을 만듭니다. 결국에 목적이 돈이 아니고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수단이 사람이 아니라 돈이 그 사람을 위한 수단이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사회 문제를 경제적인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사회 문제 해결하는 방식은 되게 다양하잖아요. 정치로 해결할 수도 있고, 봉사, NGO 활동,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속 가능하려면 역시나 재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경제적 방식으로 해결하게 되면 돈을 벌면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지속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회적 경제는 그런 거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렇게 배운 사회적 경제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교육을 계속 가면 사람들이 좀 어렵고 지루해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활동가를 시작한 일기분들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내가 시민 입장에서 사회적 경제 들었을 때 조금 재미나게 듣고 싶어. 그럼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까? 라고 막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 당시에 유튜브에서 언박싱 하는 게 유행했었어요. 자, 택배 하나 받으면 같이 열어봅니다. 이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어떻게 조립하면 될까요? 이런 거를 차용해서 상자 안에다가 사회적 경제 물품을 몇 가지를 집어넣어서 사람들이 만납니다. 그렇게 만나다 보니까 1대 다가 아니라 5명에서 6명 정도 동네 아줌마들 만나서 수다 떨듯이 이렇게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상자 안에 뭐가 있을까요? 라고 시작한 게 바로 오픈박스입니다. 만약에 이게 형식적인 교육을 기획했던 분들이 했다면 이런 아이디어도 안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활동가들이 삶에서 내가 저걸 조금 더 재미나게 접해보고 싶어.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했기에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202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활동가 양성 과정과 더불어서 이 오픈박스를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상자에서 선물만 튀어나왔는데요. 올해는 이 상자와 함께 여행을 떠나고요. 또 기자가 돼서 기사도 한번 파헤쳐 봅니다.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 또한 누가 있을까요? 바로 시민들이 교육받은 활동가들이 모두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아이디어로, 그들의 역량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바로 보영식의 교육의 효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오픈박스로 시민들하고 만나봤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아까 좀 밖에서 얘기했구나. 어른들은 이미 체득파가 돼 있어서 뭘 바꾸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야겠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를 가지고 학교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만약에 활동가들 힘으로만 학교하고 연결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센터와 악명 교육지원청이 함께 도움을 주셔서 연결을 해주셨고, 저희가 초등학교에는 공정무역이라는 주제로 들어갑니다. 공정무역도 사회적 경제와 같은 맥락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놓는 무역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들어가고, 중학교에는 사회적 경제 학교라고 중학교 아이들하고 너희가 학교에서 변화시키고 싶은 거 있니? 그걸 한번 협동조합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되게 다양한 의견을 내는데 작년에 같이 수업했던 친구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학교 옥상에 천문대를 만들고 싶대요. 아이들하고 별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주변에 같은 동네에 사는 아줌마 아저씨들하고 얘기하고 싶대요. 너무 자기가 폰만 보는 것 같은데 그거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싶다. 그런 협동조합을 만들고 싶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별로 심도 깊은 얘기를 안 했는데 애들은 역시 심도 깊게 알아듣고 꿈을 펼치는구나라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활동가로 시민교육도 하고요, 학교 교육도 하다 보니 그럼 조금은 심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 했던 게 사공상상 학교입니다. 사공상상 학교는요, 사회적 경제 공정무역을 상상하다라는 주제로 해서 6회짜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 전에 했던 활동들, 오픈박스가 약간은 재미나지만 넓게 알아봤다면 사공상상 학교를 통해서는 사회적 경제를 조금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공부를 하고 나면 뭘 해야 될까요? 보통 시험을 보지요. 저희는 시험 대신에 골든벨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적 경제 공정무역 얼만큼 아세요? 골든벨 했고요.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저거 하는 날 그 하는 장소에 음향이 갑자기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초식에 땅땅땅땅 하는 거 짜자자잔 이런 소리 준비해간 게 하나도 안 나서 그날 사회 보신 분이 원맨쇼를 좀 하셨던 기억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사회적 경제가 딱딱하기만 한 건 아니구나, 우리 삶 바로 옆에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뿌듯했습니다. 저 때 그 1등한 분은 어른이었지만 2등한 분이 중1 학생이었습니다. 너 이렇게 사회적 경제 어떻게 잘 알아?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사회적 경제 기업을 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사회적 경제 기업한다고 그 아이들이 사회적 경제 다 알까요? 그만큼 그분이 집에서도 사회적 경제라는 걸 생활에서 표현했기 때문에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평생학습하고 사회적 경제는 숲에서 하다 보니까 꽃을 잘 비유를 해요.
민들레 같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민들레가요 꽃을 피워서 씨를 만들면 굉장히 수많은 씨앗을 한꺼번에 하늘로 날립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그 씨앗 중에 한 10개 아니 손가락에 꼽게만 다시 새로운 민들레로 자라나고요. 그 외에는 그냥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고 해요. 평생학습도 그렇고 사회적 경제 저희 뭐 활동가나 이런 분들도 그렇고 와서 공부를 하시는 그 인원에 비해서 남아서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실망하진 않습니다. 한 명이건 두 명이건 남아서 계속 활동을 하신다면 민들레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가 관심을 안 가져도 피어오는 것처럼 사회적 경제도 평생학습도 계속 꽃피우지 않을까라는 멋있었나요? 이런 말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학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그 흙으로 다시 돌아갈 때까지 전 생애 과정을 하나의 활동으로 보여주신 사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조금 나려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나눠 주셨고요. 우리 학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사회적 경제학과 좀 생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몇 해 전에 시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정무역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발표하고 그 작품을 전시하는 곳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 상황들 많이 들으면서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소외된 계층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이런 곳에 많이 관심을 갖고 함께 우리가 생활한다면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천하는 방법이 다른 곳에 있지 않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우리 지구를 살리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그때 경험했던 건 오늘 우리 학과장님을 만나려고 제가 사전에 합니다. 좋은 이야기를 나누어 주신 우리 학과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다음 마지막 패널 분이신데요. 2015년부터 장애인 당사자의 통합 활동과 자립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족들의 정서적 부분까지 지원해온 광명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남윤용 센터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명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남윤용입니다. 저희 광명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경기도 장애인 가족에 관한 지원 조례 그리고 광명시 장애인 가족에 관한 지원 조례로 2015년 오픈한 사회복지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좀 명료화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에서 장애인 가족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하라고 명료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상당 부분 이 평생학습과 일치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장애인 가족에 대한 역량 강화서 그게 아마 평생학습에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족 휴식 지원, 기타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 이런 사업들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센터에서 지금 자료 보시면 여러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데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당사자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지원 그리고 가족에 대한 지원 그리고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지원하는 이런 교육들을 저희가 조금 기획을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을 할 때는 직원들이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도 기본적으로 많이 찾아보고 그리고 저희도 이 사업은 광명시의 장애인분들, 가족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상의 부족한 부분들은 여기 평생학습원이나 아니면 외부 기관에 저희가 프로포절, 계획서를 제출해서 우리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하니 예산을 좀 지원해 주십시오라는 이 프로포절 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사자 중심,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평생 교육을 하게 되면 일단 저희가 성인 발달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 강사 양성 과정, 일명 너울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는 2021년부터 저희가 외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발달장애인 특성상 이게 일회성, 이해성 이런 교육으로 진행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오랜 기간 좀 진행을 해야지 이분들이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총 1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장애의 심한 정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총 2021년도에 47회 주 1회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는데 47회 진행을 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 교육, 그리고 의사소통 및 스피치 교육, 그리고 당사자의 스터디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 목적은 지역사회에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하자. 초등학교나 이런 학교에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법정 의무화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발달장애인이 인권 장애인식 개선 강사로 활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저희가 그거를 모티브로 해서 진행을 했고, 근데 당사자분들이 너무나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47주 동안 저희가 교육을 하는 동안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 18명의 출석률이 97점 몇 %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기획을 했지만 당사자분들이 너무나 재미있고 즐겁게 참여를 해줬고, 그래서 광명시의 초등학교 한 60여 곳의 학급에 가서 발달장애인 당사자분이 한 3분 정도, 3분에서 5분 정도 장애인식 교육을 하고, 그리고 장애인식 강사분이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한 효과가 너무 좋았고, 또 가족분들도 너무 좋아하셔서 2차년도도 저희가 이 사업을 공모를 했는데 좀 선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보다는 조금 더 좀 실력이 향상되어 됐기에 교육과정은 거의 똑같지만 저희가 1차년도 진행을 하면서 느꼈던 게 이 당사자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왕따나 피해 경험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가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 예전에 당했던 학교 폭력을 당했던 이 경험들이 있어서 막 감정이 막 높고 막 이런 것들이 나서 그거를 또 조정하는 뭐 저희가 연극 치료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또 심리 뭐 이런 것도 좀 적용을 했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0개 학급으로 저희가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강사 시간도 한 7, 8분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분들이 많은 노력을 했고, 그리고 올해까지 이제 3년차로 진행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또 한 단계 더 높은 목표를 가졌는데, 그게 뭐냐면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나가자. 그러니까 5인 2세 사업장은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법정 의무 교육인데, 저희가 그걸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분들이 장애인 고용노동부 쪽에 장애인식 파트너 강사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강의한 모습들을 영상으로 보내주면 거기서 그걸 보고 강사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현재까지 10군데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강의를 지금 나가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저희가 12명을 시험을 봐서 12명 모두 합격을 하였고, 올해는 100군데 저희가 학교를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나가고 있는데, 올해는 조금 입소문이 나서 한 2, 3일 만에 100군데가 예약이 다 끝났고, 추가적으로 한 150에서 200군데 학교에서 예약이 있었는데 저희가 나갈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쉽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통해서 어떤 걸 많이 느꼈냐면, 그 당사자 보호자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아이는 자존심만 세고 자존감이 낮았는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또 당사자분들도 저를 비롯한 여기 시민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남들 앞에서 강의하는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뭐 10회 이상은 학교 가서 다 강의를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사자 교육할 때는 이런 쪽으로 좀 포커스를 두고 있고, 또 직장도 다니시고 막 이러니까 외형이나 외모라든가 이미지 메이킹 이런 것도 하는 교육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성인 장애인 중에 이제 중증 장애인 분들은
외출이 좀 어렵잖아요. 그럴 경우는 저희가 성인 같은 경우는 이제 중증장애인분이 의사소통하거나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미술치료사를 채용을 해서 집으로 파견을 해줘서 그 성인장애인과 보호자 의사소통을 좀 촉진하는 이런 것들도 했었고 보호자 상담이나 이런 것도 좀 진행이 올해로 4년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호응도나 이런 것들은 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사자의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끝나긴 했지만 아동들 대상으로 느레랑이라고 해서 방학 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의 역량 강화는 장애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심리적 어려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장애 자녀에 대한 이해 뭐 이런 교육도 진행을 하고 또 장애 자녀나 양육하면서 가족 간의 관계라든가 타인과의 관계라든가 좀 심리적 어려움을 겪었을 때 영화 치료라든가 집단 상담이라든가 뭐 가족 상담 교육 등을 통해서 그런 거를 좀 해소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고 또 진행하다 보니까 자녀 양육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좀 하고 싶은 부모님들이 계셔서 자존 모임, 그래서 스터디 모임 같은 것도 하고 있고 저희가 몇 년째 그 어머님들이 장애 자녀를 위한 양육 스터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청소년 자녀와 보호자분이 함께하는 것도 있고 성인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하는 여러 가지 교육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교육들을 하다 보니까 그 어머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장애 자녀나 비장애 자녀와 함께할 수 있고 뭔가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아버지들은 별로 없다. 그래서 아버님들하고 뭔가를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도 아버지 자조 모임도 저녁 7시쯤에 뭐 진행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진행을 했었고 또 아버지랑 장애 자녀, 비장애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체험, 뭐를 함께 만들거나 뭐를 배우거나 놀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토요일 날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을 해서 함께 뭐 도자기도 만들고 뭐 가구 같은 것도 만들고 이런 걸 통해서 뭔가 함께하는 시간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까 이희수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비용식 뭐 이런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어쨌든 때로는 형식적인 교육 또는 비형식적인 교육 이런 것들이 아까 여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이렇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거를 논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순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도 그래서 가족분들에게 때로는 저희가 기획해서 진행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보호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이 요청해서 저희가 서포트해주고 자료를 찾아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이런 것들도 있어서 어쩌면 저희 광명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장애인 당사자나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역할들이 정말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 장애를 가진 부모님이 계셔요. 중증장애는 아니시지만 어렸을 때부터 늘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는 왜 이렇게 예민하실까? 라는 생각을 늘 해왔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대표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제도권 안에서의 교육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을까 때문에 일상생활에 나와서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교과목들을 평가에 의해서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시험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너무나도 강요되는 그리고 부담스러운 과정인데 평가받는 것 때문에 우리가 형식교육 안에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 제도권 안의 교육과 제도권 밖의 교육을 구분지어서 이것은 형식교육, 이것은 비형식교육 이렇게 나누었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많은 분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또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강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고 그분들이 강의를 했었을 때 또는 참석률이 대음의 참석률이 97%가 넘는다는 이야기는
학습의 의욕 자체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떤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때문에 그들을 학습에서 배제하지는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무적으로 교육하는 법정 의무 교육들이 너무 많죠. 근데 저도 얼마 전에 학교에서 장애인식 교육을 들었었는데요. 예전에는 장애인식 교육을 들었을 때 그냥 일반 평범한 강사님께서 전문적인 이론으로 강의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번에 강의해 주신 교수님께서는 온몸에 장애가 있으신 교수님이 강의를 해주셨어요. 발달 장애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 그리고 우리가 깨야 되는 선입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수들에게 알려주니까 훨씬 더 공감이 되었고 그런 부분들이 학생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인식 자체를 바꿔야 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상황을 연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려주신 질문의 내용 중에 선별을 해서 각각 대표님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질문들로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 기조 강연을 해주신 이희수 교수님께 질문이 올라와서요. 58분 전에 기조 강연 끝나고 바로 올려주신 듯 한데요.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무형식과 비형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같이 혼용해서 써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용어도 사회적 진화의 산물이라서 지금 포멀 에듀케이션 요거에 대해서 우리 치수희 박사님은 제도권 교육 이런 용어를 씁니다. 제도권 교육, 비제도권. 두 번째 최은사님은 포멀 에듀케이션을 제가 형식 교육을 번역했더니 이건 못 알아들으니 학교 교육을 번역해라. 반대말은 논포멀은 사회교육으로 번역하라. 왜냐하면 그 당시는 학교 담당 안은 학교 교육이고 밖은 사회교육이고 그래서 학교명도 사회교육이고 세 번째 지난주에 인적자원개발대학원에서 이 포멀 에듀케이션을 정말 난다긴다 하는 기업교육하는 사람들을 번역을 시켰더니 정규교육, 공식교육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봐도 벌써 형식교육, 정규교육, 공식교육, 제도권교육 같은 용어인데 이렇게 다양하게 쓰고 있다. 그래서 저보고 말하면 한자로 안일비자. 그래서 그것은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한 정의. 그래서 학교 교육이 아닌 형태의 교육은 비형식 교육. 그래서 옛날에는 대표적으로 사회교육법상에서 시설로 학교가 아닌 박물관, 화랑, 연수원 뭐 이런 쪽에서 이루어지는 그러나 그 안에서도 그렇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교육은 일명 사회교육 또는 비형식 교육이라고 하고 집사람 예를 들면 요즘 반찬을 잘 만들어요. 숙명여대 앞에 영상구에서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반찬 뭐 솥밥 요즘 솥밥 이외에 솥밥 만드는 걸 해가지고 하여튼 지금은 그냥 유튜브 보면서 혼자 그래서 제가 보면 비형식 숙명여대에서 한 교육은 거의 요리학교에서 하는 것은 형식 교육 숙명여대 뭐 우선 평생교육원이나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것은 비형식 교육 그러나 유튜브로 보고서 혼자 자기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무형식이 아닐까 그렇게 구분하면서 마지막으로 학계의 동향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형식이 가장 없는 것은 무형식이고 가운데가 비형식이고 형식이 가장 높은 것은 형식 교육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논포멀 에듀케이션이라는 용어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교육이라는 용어도 안 씁니다. 사회교육법도 평생교육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또 일제에서 썼던 용어를 알아가지고 잘 안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논포멀 에듀케이션이라는 것은 선진국에서 잘 사는 나라들이 제3세계 개발도상국들의 학교 밖의 교육을 친화하는 약간 깔보는 듯한 용어라 해서 요즘은 거의 사라지고 OECD에서 쓰는 용어는 대개 인포멀 러닝에서 무형식 학습으로 이렇게 통일되어가는 시스템입니다. 저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논포멀 이런 쪽에 쓰고 있습니다. 저보고 강의를 드린다면 포멀,
이분을 이렇게 쓰는 게 좋고 그 이분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서로 섞여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렇게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형식이나 비형식 교육의 경계는 있으나 우리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무형식 교육이 전반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형태를 오늘 또 네 분의 패널을 통해서 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형식과 비형식의 구분이 없이 이제는 무형식 교육이 전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고 배운 내용을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고 이러한 것들이 교육이지 않을까, 학습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주신 듯 합니다. 넷째로 카페 기획할 때, 넷째로 카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센터장님. 기획할 저도 궁금했었는데요. 광명시가 가진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셨던 부분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이 들었습니다. 네, 저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일하기 시작한 지 1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넷째로 카페는 지금 이미 이제 3년이 넘은 사람인데,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제 추측을 좀 해보면요. 일단 이제 광명시는 이제 약간 뭐랄까 베드타운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 공간이 많고 공간이 좀 협소하고 사람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그리고 이제 자체적으로 광명시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기업 활동이 왕성하게 벌어지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주거와 이제 일이 좀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형태로 삶이 이제 좀 되고 있는데 이런 활동들은 또 이제 사실 와서 교육을 듣거나 이제 그런 활동을 하기 전에 교육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런 공간에 진행되면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잘 아는 사람들은 오겠지만 일반 집에서 생활하고 그러신 분들은 선뜻 이런 데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가장 친숙한 공간인 이제 커피숍, 집 주변의 커피숍에서 어떤 그 공간을 약간 할애해서 교육 그 공간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체험 활동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공간을 그러니까 확장시키는 거죠. 그런 형태로 이제 광명이 좀 적합하지 않느냐 해서 대전시에서 진행되었던 그 컨셉을 저희한테 좀 가져와서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추측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또 넷째로 카페에 관련된 내용 하나 나와서 그 이제 샤비사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공간을 어떻게 발굴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넷째로 카페는 지금 현재 한 17개 정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초창기에 이제 그 활동가 그러니까 커피숍을 운영하시면서도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피숍 운영 자체도 어떤 일회용품을 줄인다거나 그런데 탄소 중립이나 어떤 그 기후위기 대응하는 차원의 활동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처음에 이제 발굴하기 시작하고 지금 연차적으로 봤을 때는 연초에 제가 모집을 합니다. 이제 이런 활동에 동의하시고 본인도 이제 그런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한테 지원서를 받게 되고요. 어떤 형태로 활동하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제안을 받고 저희가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지원해주고 같이 동참해서 참여를 하고 참여하는 이제 방법은 기존에 영업을 하시면서도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시고 계시지만 저희가 이제 간판을 또 달아드립니다. 넷째로 카페. 그래서 간판도 달아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넷째로 박람회라든지 그다음에 환경영화제 아까 보셨겠지만 환경영화제 무슨 게임 페스티벌 뭐 이런 형태로 거기 활동가들이 또 참여를 하고 그분들이 또 강의도 직접 다니시는 이런 형태로 외부로도 나가지만 이제 가게 안에서도 강의를 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가게에 가서 그 가게의 컨셉에 맞는 탄소 중립 활동들을 체험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넷째로 카페 회원수가 오늘 이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타 도시에서 이미 만들어진 모델을 바탕으로 이렇게 또 확장시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모방을 통해서 또 이렇게 좋은 학습을 이끌어주신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정나영 대표님에 대한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정나영 대표님 혹시 여기 팬클럽 와 있는 거 아니시죠? 네, 정나영 대표님에 대한 응원글들이 좀 있는데요. 정나영 대표님 정말 멋진 선택들에 박수를 보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등등의 의견들이 있는데 하나 거의 비슷해서 제가 하나 뽑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이 일자리로 연결되었군요, 대표님. 선생님과 같이 학습이 일자리로 연결되려면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또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학습이 일자리로 연결되려면 어떨까 저도 혼자 생각을 해봤거든요. 첫째는 제가 뭐 일자리를 위해서 제가 학습을 한 건 아니었고 좋아하는 걸 했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을 해라. 두 번째는 마음을 비워라.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택을 해라.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선택을 하다 보면 요즘에는 저절로 되는 느낌이 듭니다. 선택을 하다 보면 또 다른 게 연결돼서 하여튼 이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계속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두 번째는 아까 그 동아리 내부나 학습자 개인으로서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가,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선생님께서 교수님께서 인간은 성공하게 돼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원래 성공하게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뭔가 성장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내적으로 일적으로 항상 성장하고 싶은 아까도 발표할 때도 아마 용어 중에 성장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들어갔을 때 제가 좀 줄인 거였거든요. 원래는 쓰다 보니까 계속 성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일적 내적 성장을 위해서 제가 활동을 지속하는 것 같고 또 제가 하다 보면 저도 모르는 저를 만나게 됩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자기 개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그 MBTI 제가 자주는 안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저를 봤을 때는 이프제라고 해서 뭐 수호자 그런 거 되게 내성적이고 그런 느낌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자체적으로 그 점검을 한 바이라면 자유로운 영혼의 연예인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제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좋아서 뭐 성장을 위해서 자기 개발하고 항상 새로운 저를 항상 발견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는 나눔의 기쁨인 것 같습니다. 혼자만 알고 있어도 즐겁지만 뭔가 나눠서 특히 이제 제가 이제 학습 동아리고 동아리를 이끌고 있다 보니까 또 강의도 마찬가지죠. 뭔가 알려드리면 너무 기뻐하는 그런 그 기쁨에서 제가 더 기쁜 그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세 번째 질문 또 하나 있더라고요, 선생님. 그래서 그래요. 세 번째 질문 이미 써놓으셨죠? 네, 써놓았지요. 제가 끊을까봐 간단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간단하게 간단합니다. 네. 동아리를 지속하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솔직히 동아리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몇 명 되지도 안 되는 인원인데 생각보다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내부적인 문제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봤을 때는 일단 포용과 상호 이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진짜 전에는 전혀 관계가 없던 사람들이 뭔가 한 가지를 가지고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평가를 통해서 이게 통과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그런 동호인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만났기 때문에 뭔가 서로 포용하고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친목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동아리의 성격에 맞게 뭔가 계속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유튜브 동아리라고 그러면 유튜브 영상 편집이나 그런 제작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것도 계속 그 성장 학습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떤 배움의 성공을 맛본 사람의 어떤 일대기를 들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배움의 성공을 맛봤기 때문에 뭔가 배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이렇게 흥분되고 열정이 솟아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명함 뒷면에 항상 쓰고 다니거든요. 배움은 나를 성장하게 하고 교육은 나를 변화하게 한다. 우리가 교육과 학습은 떨어질 수 없듯이 교육을 하고 배우고 교육하고 성장하는 것이 곧 우리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평생 학습을 진짜 실천하고 계시는 우리 대표님 유동골뱅이 유튜브 오늘부터 구독자 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이 별로 없기는 하지만 우리 그 학교장님께 들어온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활동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접근하고 계십니다. 이미 다 소비자시잖아요. 소비자 힘은 큽니다. 예전에 왜 이쁜 쓰레기에서 화장품 케이스 어택 하면서 화장품 케이스를 바꾼 것도 소비자고요. 추석 선물 세트에서 비닐 포장, 과대 포장 없앤 것도 소비자고요. 이렇게 우리가 깨어서
경제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속 그 관심으로 참여를 한다면 그게 바로 사회적 경제에 참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사회적 경제라는 이름이 있고 법적으로 뭐 테두리 만들어 놓긴 했지만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환경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지속 가능을 생각하는 경제라면 그게 사회적 경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 아카데미시여서 그런지 아주 짧게 제가 시간 때문에 조마조마하고 있었는데 짧게 잘 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발표를 해주신 남우용 대표님께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조례에 기반하여 장애인 대상 교육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그 안에서 장애인 당사자분이나 당사자 가족분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운영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했던 모든 사업들이 다 조례에 기반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라고 하는 그게 명시된 거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사회복지사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다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당사자들의 욕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 진행하는 거의 모든 사업들은 당사자의 욕구를 반영해서 하는 거고, 아까 설명드린 인권강사 양성과정 또한 보호자분들의 제안으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걸 저희가 구체화하고 사업화한 거지,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그리고 당사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나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함께 만들어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함께 만들어내는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데요. 근데 이건 사실은 많은 우리가 어떤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보다 전반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면 장애에 대한 인식을 혈견을 깨뜨릴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몸소 실천하시면서 확장하고 계신 듯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네 분의 발표자님들의 발표도 들으셨고 우리 많은 의견들을 질문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미처 시간 때문에 답변해 드리지 못한 내용들은 추후에 평생학습원 담당자분들께서 정리해서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네 분의 발표를 들으시고 우리 이희수 교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고견을 짧게나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처음에 강연이 오면 긴장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주최 측에서 말씀하신 형식의 확장, 그게 오늘 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다. 그리고 형식 교육, 비형식 교육의 확장의 모습이 오늘 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이다 하는 것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5분의 전문가분들이 박수 한번 주세요. 광명 곳곳에서 다양한 영역의 평생학습을 실천하시는 우리 전문가분들을 오늘 만나셨는데요.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당장 실천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뭔가 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주변에 있는가? 이 학습원에 반드시 좀 등록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신 시간들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명에서는 총 3차에 걸쳐서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공간의 확장, 그리고 영역의 확장, 그리고 오늘 진행한 형식의 확장. 정말 이 세 가지 부분의 포럼이 어디에도 없는 우리의 삶의 지식으로 안착이 된 듯합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보이든 보이지 않든 활동하는 활동가들을 항상 응원하고, 그리고 우리 전문가분들을 비롯해서 운영되어지고 진행되어지는 모든 활동들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실천해 나가는 곳에서 평생학습이 꽃이 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 발전하는 평생학습 시대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광명시의 평생학습 확장의 장에 참여해주신 관계자 및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면서 시민 누구나 평생 동안 언제나 학습할 수 있는 학습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23년 광명시 평생학습 3차 포럼을 아쉽지만 마치려고 합니다.
자리에 바쁘신 가운데도 참여해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과 전문가 여러분께 모두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